집도 가게도 통장도 다 형 이름? 와, 나도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무시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 난 태수 믿었어. 걘 날 엄마라고 불렀고, 넌 평생 나한테 벽이었잖아. 벽 만든 건 엄마였죠. 나 다쳐도 남자가 그 정도 갖고 징징대냐던 사람 기억 안 나세요? 넌 날 사랑한 적 없었어.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본 적 있냐? 걘 적어도 날 웃게 했어. 그래서요? 그렇게 웃게 해준 아들이 엄마 명의로 대출 받아서 집 팔고 도박했죠. 기가 막히게 웃기네. 그럴 리가 아니야, 태수가. 그럴 리가 없어. 안녕하세요. 실제 일어난 사연을 각색한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친아들은 평생 외면하고 입양한 아들에게 전 재산을 몰아준 어머니가 뒤늦게 깨달은 진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와 복수 아닌 사랑으로 어머니 곁을 지킨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꾸준히 가슴 깊이 남는 실화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전라북도 군산, 겨울이면 바닷바람이 미역처럼 퍼지고 여름이면 젓갈 냄새가 코끝에 맴도는 오래된 항구 도시. 그 중에서도 시간이 멈춘 듯한 골목 어귀에 낡은 간판 하나가 햇빛에 바래져 매달려 있었습니다. 말썽내 반찬가게, 기름때가 묻은 유리창 너머로는 좁은 조리대와 오래된 찬장이 빼곡히 들어찬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은 박말선 씨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20살에 남편을 잃고 21살에 갓난아들 하나를 안고 이 거리로 흘러들어온 뒤 그녀는 단 하루도 장사를 쉰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도매시장 첫 차보다 먼저 눈을 떠 어둑한 새벽 트럭 위에 선 듯 선 채로 콩나물, 미역 갈치며 고춧가루까지 일일이 고르고 흥정을 했습니다. 이른 아침엔 양은 대야에 까나리 액젓을 들이붓고 물을 절였고 한낮엔 부엌 한쪽에서 멸치를 볶으며 육수를 우렸습니다. 군산 사람들 사이에선 그 집 멸치볶음엔 왜 그리 깊은 맛이 날까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그녀의 손맛은 세월의 무게를 품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늘 단골들이 길게 줄을 섰고 비 오는 날이면 말선이네 빈대떡은 오늘 안 해요? 라며 묻는 소리로 하루가 시작되곤 했습니다. 누구든 반찬 한 봉지를 사면 그녀는 꼭 덤으로 파래무침이나 마늘종을 한 젓가락 더 얹어주었습니다. 이거 니네 남편 입 심심할 때 먹어보게 해요. 그렇게 건네는 말엔 허세도 없고 과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살아낸 30년 그 속에 묻어난 진심뿐이었죠. 그러나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도 말선 씨는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사연이었습니다. 30즈음 갓난아들 경수를 등에 업고 반찬 장사를 시작했을 때 말선 씨는 하루하루가 막막한 전쟁 같았습니다. 어린 경수는 가게 뒷방에서 혼자 기어다니며 자랐고 말선 씨는 땀에 절은 앞치마를 입고도 늘 괜찮아. 우리 아들은 엄마 없이도 잘 클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교회에서 김장을 담그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가 말선 씨는 우연히 한 고아원 아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5살 남짓한 아이 태수. 볼이 빨갛게 튼 채로 가만히 김장통 옆에 앉아 말없이 배춧잎을 세고 있던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얘야, 안 춥니? 하고 말을 걸자 아이는 고개를 살짝 돌리더니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말선 씨는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도 며칠간 아이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그녀는 어느 날 주저앉아 무릎 꿇듯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수야, 형제 하나 생기면 좋겠다. 엄마가 좋은 아이 데려올 거야. 그리고 법적 절차를 밟아 태수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집안에 웃음소리가 퍼졌고 말선 씨는 그렇게 다시 한번 삶의 이유를 찾은 듯 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경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형이 생겼고 엄마는 예전보다 그를 덜 안아주었습니다. 태수가 울면 엄마는 달려가 안아주며 등을 두드렸지만 자신이 울면 경수야, 넌 남자잖아. 울면 못 써. 라고 했습니다. 경수는 어느 날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왜 태수 형만 자꾸 안아줘요? 말선 씨는 부엌칼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넌 안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아들이잖니. 엄마가 믿는 아들. 그 말은 어쩌면 칭찬이었을지 모르지만 어린 경수에게는 벽이었고 그늘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은근히 말했습니다. 말선 씨, 친아들보다 입양아를 더 챙긴다더라.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태수는 내가 아니었으면 어디 갔을 줄도 모르는 애야.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내가 다 해야 해. 그리고 어느샌가 경수에게는 너는 나중에 알아서 잘 클 아이니까라는 말만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애교도 많고 말도 잘했고 늘 어른들 앞에서 우리 엄마 손맛 최고예요. 라며 말선 씨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 말에 웃고 기특하다며 옷을 사주고 학원도 먼저 보내주었습니다. 경수는 혼자 밤늦게 돌아오는 엄마를 기다리며 묵묵히 설거지를 했고 시험지를 보여줘도 공부는 못해도 괜찮아. 너는 그냥 말썽만 안 피우면 돼.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말선 씨는 그 차이를 애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수를 향한 마음은 점점 커졌고 경수는 어느 순간부터 집안에서 조용한 그림자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세 식구는 같은 지붕 아래 있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선 씨는 그 거리를 좁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나는 태수를 살렸고 경수는 언젠가 나를 이해하겠지. 그러나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오만이었는지를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말선네 반찬 가게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안에 주름진 손은 이제 칼보다 손등이 먼저 달아가는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쉴 틈 없이 일해온 박말선 씨의 반찬은 여전히 군산 일대에서 한번 맛보면 다른 반찬 못 먹는다는 평을 들었고 명절이면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입소문을 타며 찾아오는 단골들이 많아졌고 방송에 한번 나간 뒤로는 타지에서도 반찬을 택배로 받아보겠다는 요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군산 시내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은 나중에 장사 물려줄 자식 참 좋겠다며 부러운 시선을 보내곤 했지만 정작 그 집 안공기는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친아들 경수는 말이 적고 늘 뭔가를 꾹 참고 사는 아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러했습니다. 반찬가게 뒤편에서 숙제하던 소녀는 커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건설 현장으로 식당 설거지로
택배 상하차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 경수를 바라보며 말선 씨는 입버릇처럼 생각하곤 했습니다. 경수는 아비를 닮아서 정이 없어. 한마디를 해도 꼭 씹어서 하고, 웃는 낯도 보기 힘들고, 그녀의 기억 속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떴지만 생전 말 한마디 없이 고집스럽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성질머리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경수는 뭐든 혼자 하려 들고 애교는커녕 생일날 밥 드세요 한마디면 끝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태수는 전혀 달랐습니다. 5살 때 데려온 이후로 말선 씨 곁에서 자란 태수는 어릴 적부터 감정을 표현하는데 능숙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꿈 꿨어. 엄마가 천사 날개 달고 하늘 날아가는 꿈. 그 한마디에 말선 씨는 웃으며 등을 토닥였고 태수가 써붙인 손편지를 냉장고에 붙여두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2 다리 쭉 펴고 살게 해드릴게요. 그 말은 마치 마법처럼 그녀의 지친 마음을 한순간에 따뜻하게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경수는 그런 태수를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뭐라고 불만을 말하지도 어머니에게 감정을 터뜨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말없이 자신의 자리를 내어줬고 언제부턴가 집안에서도 조용한 공기처럼 지냈습니다. 경수는 대학 대신 일자리를 택했고 매달 몇만 원씩이지만 어머니 통장으로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그 돈이 반찬 가게 수익보다 훨씬 적다는 걸 그는 알았지만 그래도 부모에게 자식이 할 수 있는 도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말선 씨는 경수의 무뚝뚝한 성격을 정없는 놈이라 여겼고 태수의 화려한 말솜씨와 아부를 정이 많은 애로 받아들였습니다. 태수는 특별한 직장이 없었습니다. 대학교도 중퇴했고 하는 일 없이 가게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거나 반찬 가게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말선 씨는 그것조차 그래도 가게 도와주잖아. 손님한테 인사라도 잘하지. 라며 고마워했습니다. 태수가 반찬 하나 집어먹으면서 엄마, 이건 진짜 장사 안 해도 먹을 수 있는 맛이야. 라고 말하면 말선 씨는 그날 저녁 힘든 줄도 모르고 김을 굽고 물을 썰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통장 아주머니가 반찬을 사러 오며 말했습니다. 말선 씨, 자식들한테 유산 얘기는 해두셨어요? 나중에 서로 싸우기 전에 말이야. 가게도 그렇고 집도 좀 되잖아. 요즘은 형제끼리도 안 봐줘요. 그 말에 말선 씨는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둔 일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다 정리했어요. 가게도 집도 태수한테 넘겼고 통장도 걔 앞으로 해놨어요. 경수야 뭐 혼자서 잘 살잖아요. 원래 독하잖아요. 걔는 누구한테 기대는 성격도 아니고. 말은 쉽게 했지만 속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말선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경수가 더 성실했고 더 묵묵했고 더 책임감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경수를 마주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말이 꼬이고 감정이 얽혔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보여주지 않았던 눈물, 표현하지 않았던 애정이 이제 와서 서운하게 다가왔던 겁니다. 태수는 말만 잘했지만 실속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말선 씨는 애써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나는 태수를 살려준 사람이다.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건 지금뿐이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게가 딸린 집을 통째로, 그리고 노후를 대비해 모아둔 예금 통장까지 전부 법무사 사무실에서 태수의 이름으로 증여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녀는 짐을 들고 걷다 말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야 조금은 보상하는 것 같네. 내가 데려와서 살린 아이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나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결정 하나로 무너질 것들이, 그리고 곁에 남은 단 한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남기게 될지를 그녀는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유산이 태수에게 모두 넘어간 날, 경수는 예상하지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어머니의 전화는 다정한 인사도 안부도 없이 곧장 핵심부터 꺼냈습니다. 경수야, 너는 너대로 잘 살잖아. 엄마는 이제 태수 믿고 살아야겠어. 넌 알아서 살겠지? 그 말은 얼핏 보면 격려 같았지만 실은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경수는 잠시 입을 때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어머니의 말투는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긴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경수는 전화를 끊은 뒤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군산행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그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기존의 공사 현장을 그만두고 자신이 말 한마디 없이도 묵묵히 받아주는 식당을 찾아 허드레질로 들어갔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낮에는 햇빛이 거의 들지 않고 밤에는 천장에서 물방울이 또각또각 떨어지는 방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국을 끓이고 출근길 손님들의 식판을 닦았습니다. 점심 무렵엔 설거지통에서 거품이 손등에 남은 채로 물이 튀고 기름때 낀 프라이팬에 계란을 부쳤습니다. 일이 끝나면 밤 11시 식당 불이 꺼진 뒤 남은 밥 한 술과 김치 몇 조각으로 라면을 끓여 혼자 늦은 저녁을 때웠습니다.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방 천장을 가만히 바라보다 잠이 들었고 꿈을 꾸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경수는 한 번도 어머니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고 묻지도 않았고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너는 원래 그런 애잖니라는 말처럼 자기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아들로 살아가는 법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식당 주방에 쌓인 양푼을 정리하던 경수에게 주인 아주머니가 다급히 전화기를 내밀었습니다. 저기 김경수 씨?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경수는 물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김경수 씨 맞으시죠? 군산시 보건소인데요. 어머님 박말선님께서 길에서 쓰러지셨습니다. 현재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그 한 문장에 온몸이 멈췄습니다. 그는 조리복을 벗지도 않고 가방도 제대로 챙기지 않은 채 식당 문을 밀치듯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못 마칩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주인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멀어졌고 지하철역에서 KTX 예매창을 터치하는 그의 손은 떨려 자꾸만 잘못 눌렀습니다. KTX 창밖으로 전북 평야가 휙휙 스쳐 지나갔고 그 안에서 경수는 말없이 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속에서 온갖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감기에 걸려 고열에 시달렸을 때
어머니는 반찬 납품하러 간다고 말만 남긴 채 나가버렸고 발목을 삐끗해도 남자가 그 정도로 어디 아프다고 징징대냐며 한약 한 봉지 사주지 않던 그 손. 그러면서도 태수가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 머리에 찜질 수건을 올려주던 어머니의 모습. 그렇게 차곡차곡 쌓인 마음속 그늘이 그날만큼은 온몸을 감쌌습니다. 형은 지금 어딨을까? 엄마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은 분명 그 사람일 텐데 결국 또 내가 가는 거잖아. 군산역에 도착하자 이미 날은 저물고 있었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그의 심장은 조용히 거리고 빠르게 뛰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침대 위 산소 마스크를 쓴 어머니는 그가 기억하던 그 단단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말라버린 뺨, 종이처럼 엷어진 입술, 손등에 박힌 링거 바늘. 그 모습은 경수가 아는 강한 어머니가 아닌 삶의 끝에서 겨우 숨쉬고 있는 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경수는 말없이 보호자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혈액형, 과거 병력, 연락처.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담담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곤 간병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감쌌습니다. 아주 작고 바싹 마르고 힘이 빠진 손. 그 손은 예전처럼 국을 휘젓지도 반찬통을 열지도 못할 만큼 약해져 있었습니다. 경수는 그 손을 꼭 붙잡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아직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엄마. 그날 이후 병실에는 더 이상 방문자가 없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물을 갈아줄 때마다, 청소부가 바닥을 쓸고 나갈 때마다 오직 경수만이 조용히 그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도 이제는 놀랍지 않았습니다. 경수는 말선 씨가 깨어나기를, 아니 깨어나지 않아도 되니 마지막까지 함께 있기를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경수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오갔습니다. 부축할 손 하나 없는 노인을 대신해 서류를 작성하고 의사소견을 듣고 영양식을 챙겨오는 일은 어느덧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간병 침대 옆 삐걱거리는 접이식 의자 위에서 쪽잠을 자다가 목이 뻐근해지면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흘러들던 겨울 햇살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희미해졌고 병실 안의 시계는 늘 마치 멈춰버린 듯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 사이 누구보다 오길 바랐던 사람 말선 씨가 그렇게 아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태수는 그림자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첫날은 혹시나 출장 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이틀째는 연락이 닿지 않을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록 그 흔한 문자 하나, 부재중 전화조차 없었습니다. 경수는 어느 날 저녁 병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어머니의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전화번호 목록을 스크롤하던 그의 손이 태수형이라는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신보다 먼저 어머니 입에 오르던 이름. 조금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 후 차가운 기계음이 병실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경수는 조용히 화면을 닫고 휴대폰을 어머니의 베개 옆에 다시 놓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습니다. 형은 어머니를 완전히 버렸구나. 며칠 뒤 병원비가 걱정되어 어머니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던 경수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살았던 집 그 반찬 가게가 딸린
온갖 추억과 손때가 묻어 있는 그 집은 이미 매매 완료 상태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어머니의 명의로 수천만 원대의 신용대출과 이름도 낯선 제2금융권에서의 고금리 대출까지 줄줄이 잡혀 있었습니다. 말선 씨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던 걸까? 경수는 믿기지 않는 마음에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자세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어머님 본인이 직접 서명하셨고 신분증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자금 흐름상 대부분의 대출금은 최태수 씨 계좌로 곧바로 이체되었습니다. 그 말은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경수의 가슴을 베고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추측이 아닌 확인된 배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믿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내어준 태수는 그 손을 받아 자기 빚을 갚았고 어머니의 삶을 담보로 삼아버렸습니다. 경수는 사무실을 나와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군산의 겨울은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드는 날씨였지만 그날따라 경수는 바람이 차갑다는 감각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간호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그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겼습니다. 어머님이요. 몇 달 전까지 반지하 월세방에 혼자 지내셨어요. 전기세가 밀려서 고지서 들고 복지센터에도 몇 번 가셨다 하더라고요. 예? 그 가게 딸린 집에 안 사셨어요? 아, 그 집은 몇 달 전에 팔렸대요. 경수는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상태가 잠시 나아진 틈에 그녀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희미하게 흘러나온 말. 태수야, 돈은 갚을 거지? 엄마는 아직도 믿어. 그 소리를 들은 경수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태수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걸 잃고 삶의 끝자락에 다다랐어도 어머니는 여전히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대가를 불러왔는지조차 모른 채 창밖을 바라보며 경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 너머로 어린 시절 반찬 바구니를 들고 힘겹게 걸어가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어린 경수가 가게 뒤편에서 혼자 책을 읽던 기억, 아무리 아파도 너는 남자니까 참고 일어나야 해라던 냉정한 말투, 그리고 지금 병상에 누워 혼잣말을 되뇌는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 교차되었습니다. 경수는 조용히 어머니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은 한때 자신을 밀어내던 손이었고 지금은 너무 가볍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은 그는 아주 조용히 마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전 아직 옆에 있을 겁니다. 끝까지요. 그 말엔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견뎌온 세월의 무게, 그리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한 인간의 단단한 사랑이 고요히 묻어 있었습니다. 겨울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병원 복도의 공기는 말라 있었고 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한 바람도 무심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벽시계는 매번 같은 자리에 있는 듯 굼뜨게 시간을 흘렸고 병실 안의 조명은 낮이고 밤이고 늘 희미한 주황빛을 깔고 있었습니다. 말선 씨가 누워있는 병상 위로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고 경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약봉지를 들여다보며 정확한 시간에 맞춰 약을 챙겼습니다. 가끔 어머니의 입술이 마르면 휴지에 물을 적셔 입가를 닦았고
침대 옆에 선 채로 간호사에게 링거 속도나 맥박 체크 여부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누가 봐도 보호자이자 간병인이었지만 그의 손끝에는 그저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손은 오래도록 꾹꾹 눌러 담은 말 없는 사랑, 제자리에서 미처 표현되지 못한 아들의 정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희뿌연 가로등 불빛 아래 흩날리는 눈발이 병실 안으로도 스며드는 듯했고 병원 바닥의 하얀 타일은 유난히 차가워 보였습니다. 경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맞잡고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어머니의 숨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작게 떨리는 입술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식이 있는 건지 무의식 중인지 모를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흉터처럼 얇고 떨렸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너무 믿었어. 믿은 내가 바보였지. 쉰 목소리가 떨리며 공기 속을 갈랐고 그 한마디는 병실의 정적을 조용히 무너뜨렸습니다. 경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은 점점 더 고요해졌습니다. 이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하던 강한 엄마도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졌던 여인도 아닌 모든 걸 잃고 고장난 믿음을 품은 채 남은 숨을 붙잡고 있는 한 명의 인간,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부른 이름이 경수가 아니라 태수였다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고 가슴 속에 오랫동안 눌러왔던 무언가가 뻐근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참아온 서운함, 마치 그림자처럼 말없이 어머니 곁에 있었던 지난 시간. 어린 시절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자신에게만 유독 인색했던 기억, 매번 태수의 편을 들어주던 어머니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미음처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언가를 끊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되돌리려는 마음으로 구내식당으로 내려가 한참을 멍하니 서성였습니다. 자동 판매기 앞에서 커피를 뽑는 사람들, 야간 근무 중인 간호사들이 지나다녔지만 그의 발걸음은 주방 쪽에서 멈췄습니다. 다행히도 조리실 한쪽에는 미음 재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수 찬밥을 풀고 물을 자작하게 부은 뒤 약한 불에 올려 천천히 저었습니다. 국자로 저을 때마다 퍼지는 밥 냄새는 왠지 모르게 어릴 적 가난했던 저녁 풍경을 떠올리게 했고 그는 그 냄새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미음을 그릇에 담아 병실로 돌아온 그는 국그릇을 식히며 조용히 어머니의 머리를 받쳐들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드세요. 많이 허해요. 좀 먹어야 해요. 숟가락을 들어 천천히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미음은 입가에서 흐르기도 했고 그녀는 삼키다 말다 몇 번씩 헛기침을 했습니다. 경수는 얼른 수건을 들어 입꼬리를 닦아주며 조심스레 다시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혹시 눈을 마주치면 어머니의 눈동자에 여전히 자신이 아닌 태수의 얼굴이 떠오를까봐. 아니면 그토록 원망했던 시선이 아니라 처음 보는 미안함이 담겨 있으면 그 또한 자신을 무너뜨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선을 내리고 조용히 미움만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난 엄마를 버릴 수 없어.
형이 그렇게 만들었을지언정 나는 끝까지 남아있을 사람이니까.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쌓이고 또 쌓인 눈처럼 경수의 조용한 용서와 참아온 감정이 병실 안의 숨결 사이로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하얀 입김 속에는 말로 하지 못한 아들의 사랑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어머니의 미안함이 서로 닿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고 며칠은 또 몇 주가 되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달력은 조용히 페이지를 넘겼고 계절은 모르게 바뀌었습니다. 경수는 하루하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미음을 끓였습니다. 밥을 푹 퍼서 물에 풀고 조리실 한켠에서 약한 불에 천천히 익히며 그는 가끔 눈을 감은 채 수증기 속으로 떠오르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뒷모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간호사가 바쁘게 돌아다니느라 링거 시간을 놓치는 날이면 경수는 직접 타이머를 맞추고 수액 속도를 조절하며 어머니의 손등을 조심히 덮어주었습니다. 한 번도 불만을 말하지 않았고 지친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어머니의 이름을, 아니, 엄마라는 두 글자를 먼저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기다림이자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조차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느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창밖에는 햇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어정쩡한 빛이 병실 벽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비인지 눈인지 모를 희뿌연 것이 허공에서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고 병실 전체가 마치 그 흐릿한 공기 속에 잠겨 있는 듯 고요했습니다. 경수는 창가 쪽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눈은 활자 위에 있었지만 마음은 늘 침대 위에 누운 어머니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딘가 미세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책장을 넘기다 말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선 씨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마치 먼 길을 돌아오듯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탁했고 초점은 어딘가 떠 있었지만 그 시선은 분명히 경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누구를 알아보지 못하던 눈이 드디어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경수야, 너였구나. 그동안 곁에 있던 사람이. 그 말은 어쩌면 그녀가 한평생 처음으로 경수를 자신의 아들로 제대로 인식하고 부른 순간이었습니다. 경수는 천천히 책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말선 씨는 숨을 고르며 다시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오래된 창고에서 꺼낸 악기처럼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간신히 울려 퍼졌습니다. 아직도 엄마라고 불러줄 수 있니? 그 한마디, 그건 단순한 용서의 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생애를 통째로 뒤집고 무너진 자존심과 회한을 바닥까지 끌어내서 꺼내놓은 인생 마지막 용기의 말이었습니다. 경수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눈을 감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목구멍 너머에 걸려 있었던 수많은 말하지 못한 서운함, 참고 또 참았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원망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엄마, 전 단 한 번도 엄마를 버린 적 없어요.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마치 평생을 기다려온 진심 하나만 꺼내놓는 듯 그는 천천히 그러나 아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말선 씨는 흐느끼듯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경수의 손등을 스쳤고 마치 처음으로 자식을 만난 사람처럼 그 손을 꾹 잡아쥐었습니다. 말선 씨의 눈에서는 주르륵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건 태수에게 느꼈던 미련이 아닌 경수를 향한 미안함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눈물이었습니다. 스스로 평생 외면해왔던 아들의 얼굴이 자신 곁에서 조용히 늙어가고 있었음을 그제야 깨달은 한 여자의 눈물. 경수는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마치 이제야 다시 아들의 자리에 돌아온 듯 그리고 그 자리가 결코 비워지지 않았던 것처럼 그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여전히 침묵이 감돌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건 용서가 흘러드는 소리였고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사랑을 온전히 껴안는 따뜻한 무게였습니다. 이제 경수는 그 손을 다시는 놓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 손은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돌아왔고 그 늦은 손을 경수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병실의 공기는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음과 링거방울 소리가 메우던 침묵은 경수와 말선 씨 사이의 작은 기척으로 채워졌습니다. 아침이면 경수가 끓여온 따끈한 미역국 냄새가 병실 가득 퍼졌고 간호사들조차 어머님 표정이 좀 부드러워졌네요 라며 조용히 웃음을 띄었습니다. 말선 씨는 이제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고 경수의 부축의 의지에 천천히 몸을 움직이며 식사도 조금씩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한 숟가락씩 미역국을 입에 넣을 때마다 경수는 조용히 두부를 작게 썰어 넣고 김치를 곁에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짜지 않게 했어요. 이번엔 멸치 육수로만. 그 말에 말선 씨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국을 삼켰습니다. 그들은 식사 시간마다 마주 앉았지만 긴 말은 없었습니다. 대신 서로의 젓가락 소리와 눈길이 지난 세월 동안 나누지 못한 대화를 대신했습니다. 경수가 밥을 푸고 말선 씨가 조용히 그를 바라볼 때 그 눈빛 속에는 수십 년을 돌아온 아들의 자리를 이제야 확인한 어미의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병실 창문을 스쳤습니다. 말선 씨는 창가에 앉아 한 손으로 무릎을 감싸며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경수야, 네가 어릴 때 그랬지? 엄마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다고 했었잖아. 그 말은 마치 먼 기억의 문을 조심스레 열 듯 조용하고 부드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경수는 책을 덮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엄마 음식은 못 따라가요. 그 한마디에 말선 씨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는 평생을 걸쳐 처음으로 아들에게 미소 지은 엄마의 얼굴이었습니다. 퇴원 후 말선 씨는 경수의 작은 전셋집으로 옮겨왔습니다. 허름한 2층 빌라, 가스레인지 하나와 오래된 전기장판이 있는 방 하나짜리 집이었지만 그 집은 그들에게 처음으로 가족이 함께 숨쉬는 공간이었습니다. 말선 씨는 여전히 거동이 완전치 않았지만 조금씩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창밖을 내다보며 오늘은 기온이 많이 떨어졌네라고 혼잣말을 했고
경수가 일하러 나가면 주방 한쪽에서 조심스레 콩나물을 다듬고 나물 무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조그만 메모지에 펜으로 삐뚤빼뚤한 글씨를 남겨두었습니다. 오늘은 김치가 잘 익었더라. 저녁엔 따뜻한 밥 말아서 같이 먹자. 또 어떤 날은 경수야, 생강차 우린 거 끓여놨어. 감기 조심하자. 경수는 그 쪽지를 보면 혼자서 웃었고 퇴근길엔 꼭 두유나 귤을 사오곤 했습니다. 그 조용한 일상 속에서 말선 씨는 마침내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수가 남긴 건 그저 입에 달던 말 몇 마디였고 경수가 남긴 건 오롯이 하루하루를 함께 견딘 삶의 무게였다는 것을. 태수는 엄마 사랑해요라는 말을 자주 했지만 경수는 말없이 김치를 익히고 미음을 끓이고 손등을 덮어주며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보일러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리는 방 안에서 말선 씨는 조용히 이불을 털고 일어나 주방에서 밥상을 치우고 있던 경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작은 어깨를 조심스레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늦었지만 엄마가 되어줘도 되겠니? 경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하고 단단한 그 대답에 말선 씨는 잠시 멈췄다가 그를 꼭 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늦은 미안함도 회복되지 못했던 시간도 그리고 새로 시작될 용서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깊은 상처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사랑으로 덮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엔 오랜 겨울을 지나 마침내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엄마 곁을 지킨 경수 씨의 선택 어떻게 보셨나요? 그리고 이제야 진짜 아들의 손을 붙잡은 말선 씨의 늦은 깨달음,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가슴 깊이 남는 실화 사연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따뜻하고 울림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